한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신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며칠 후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협곡 깊은 곳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었습니다. 남성의 사망 상태는 극도로 참혹했습니다. 희생자의 다리는 끌려간 흔적으로 인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장에 접근한 조사관들은 그 광경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왜 범인은 이렇게 잔인하게 선량하고 온화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단서들을 하나둘 밝혀냈습니다. 범인의 신원과 그가 받은 처벌은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에 대한 모든 사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아버지인 지앙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자의 근무지였던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타이핑산 주변을 탐색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경 조사팀은 길가에 있는 한 사찰을 발견하고 기도를 드린 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기도 후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여 단 1시간 만에 실종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발판에서 혈흔을 발견했으며 글러브 박스 안에서 지앙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색을 계속하던 경찰은 탐색 범위를 넓힌 끝에 드물게 사람이 다니는 협곡에서 지앙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희생자의 얼굴은 변형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있었으며 다리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을 통해 지앙 씨가 끌려가면서 다리의 살점이 모두 닳아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으로 볼 때 희생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마지막으로 희생자를 만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앙 씨의 막내딸의 진술에 따르면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첫째 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앙 씨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인 지앙 유는 학업 성적으로 큰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4세의 유는 남자친구 장난과 함께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힘겹게 모은 아버지의 저축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유와 남자친구 나는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지앙 씨에게 학비 대출과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앙 씨는 딸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앙 씨는 큰딸이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극도로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한정적이었지만 그는 딸에게 꾸준히 돈을 송금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가 석사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지앙 씨는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도 극도로 절약하며 매달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지앙 씨는 딸에게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유와 나는 미국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2019년 유는 부모님과 함께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866만 위안을 청구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큰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유와 나는 재정난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한 후 그들은 여러 차례 지앙 씨를 찾아갔으나 매번 거절당했고 결국 지앙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경찰은 유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을까요? 범인의 신원을 단순히 사건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피해자의 대인 관계를 추적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앙 씨는 매우 선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누구와도 원한이나 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수집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인 지양 씨와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지양 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의심스러운 두 명의 인물이 포착되었으며 이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두 명이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추가로 주변 지역의 다른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두 명 중 한 명이 지양 씨의 큰딸인 지양 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양 유의 남자친구인 장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막내딸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함께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와 난을 지양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하였습니다. 유와 난은 경찰이 자신들의 임대주택을 찾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양 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조사관들은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의 반박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의 집을 수색하던 중 칼, 망치,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도구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범행 과정을 자백하였습니다. 11월, 유와 난은 분노에 휩싸여 지양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위해 테이프, 칼, 밧줄, 망치, 가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해 연말 두 사람은 지양 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로 가 범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밤 11시경 이들은 범행 도구를 담은 배낭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타이중시로 향하며 최종적으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양 씨가 야간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도착한 후 유와 난은 학교 캠퍼스로 들어가 CCTV가 없는 장소로 지양 씨를 불러냈습니다. 유는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준비해온 망치로 지양 씨의 머리를 연달아 가격했습니다. 지양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러진 지양 씨가 미약한 소리를 내자 유는 난에게 망치로 추가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지양 씨는 경추골절, 두개골 손상 및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범행 후 유와 난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양 씨의 머리를 비닐봉지로 감싸고 주변의 혈흔을 닦았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된 위치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지양 씨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시신을 앞에 태운 채 이동하였고 유는 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시신을 타이핑산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갔으며 나는 현장을 위장하려 하였습니다. 경찰이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조사했을 때 지양 씨의 오른발이 끌려가며 뼈가 드러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범인은 시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오토바이를 버린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대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의 여동생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였고 결국 아버지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후 유와 난은 피해자의 옷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가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첫 번째 알루미늄 문만 열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범인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 CCTV에는 난이 피 묻은 망치를 든 채 집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두 범인이 추가로 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유와 난이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도 이를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와 그녀의 가족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유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한 아버지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이중지검으로 이관되었으며 유는 가정폭력,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나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자신들을 키우고 헌신했던 지양 씨의 선의를 무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행동이 인간성을 상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지양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양 씨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기에 더욱 슬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양 씨는 세 자녀를 두었으며 과거에는 플라스틱 봉투, 접착제, 빨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장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그 후 지양 씨는 큰딸 유의 미국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외국에 있는 큰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류는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이 끊기자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종종 지양 씨에게 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지양 씨가 지원 요청을 거절할 때마다 류는 분노를 표출하며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몇 년 전 지양 씨는 유의 미국 유학 꿈을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극도로 절약하며 딸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유가 유학 후 좋은 직장을 얻어 가정에 기여할 것이라 믿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 아버지가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해외 유학을 지원하지 않으려 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류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그곳에서 남자친구 난과 만났습니다. 류는 미국에서 외곽에 거주하며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의 도시로 통학하며 석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녀는 박사학위 취득과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했지만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 중단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난의 가정은 비교적 유복했지만 부모는 그에게 재정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학비를 여자친구 류에게 부담시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난과 류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에 손을 댔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은 장 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로 자주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는 원래 자정에 근무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딸 유와 남자친구 난이 다시 학교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 귀가가 늦어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장 씨의 막내딸은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경찰로부터 비보를 전해 듣고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류의 절친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유가 학창시절 내성적이고 성품이 착하며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류는 대학에서 금융,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며 졸업했고 이후 해외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유가 매우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류의 근면성과 대조적으로 나는 학업에 무관심했고 학점을 겨우 유지하며 유흥을 즐겼습니다. 난과 류는 10년간 교제하며 함께 유학을 떠났습니다. 재판에서 류는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종신형과 시민권 박탈 처벌을 받았습니다. 난 역시 동일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범인은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범행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사형이 고려되었으며 검찰은 유와 난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7년간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채 분노 속에서 대만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류는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와 난이 범행 과정에서 지양 씨가 쓰러진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며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두 살인범이 피해자의 시신을 잔혹하게 운반했습니다. 큰딸인 유는 자신의 아버지를 냉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그녀가 살인 후 어머니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제안했으나 변호인 측은 두 피고인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가가 처벌 권한으로 쉽게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형은 부당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유와 난의 행위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러 차례 용서를 거부하며 두 사람의 형량 감경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이 갱생과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이 사건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7조를 근거로 두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했으나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은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가 극도로 중대할 때만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난의 경우 대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유아난에게 종신형과 시민권 박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의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은 유아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장례비 42만 위안 외에도 정신적 위로금 총 1342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아난은 위로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으나 장례비 42만 위안을 지급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민사법원은 피해자의 학력, 직업, 수입 및 피해자와 가족 간의 친밀도를 고려해 세 가족에게 각각 250만 위안, 200만 위안, 242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는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두 피고인이 적절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른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